지식의 깊은 맛이 가득한 인문학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국대학교와 BBS 불교 방송이 함께 제작한 지식 탐구쇼, 지식의 맛 인문학 레시피. 저는 진행을 맡은 금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극락도 락이다. 오빠 몇 살? 강세음보살. 너는 몇 살? 문수보살.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불교가 이렇게 하나의 문화 콘텐츠 또는 감성 코드로 활발히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가 왜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현대 언어로 풀어내는 마음의 번역가,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황순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소속으로 있는 황순일입니다. 제가 이 마음의 번역가라기보다는 이제 열심히 이제 경전에 있는 언어를 좀 이제 현대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경전의 오리지널한 의미를 다 망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황순일 교수님과 사석에서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순일의 황, 금나나의 금을 따서 저희가 일명 황금남매로 이렇게 통하는데요.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뵈니까 약간 색다르기도 하고, 실제로 사석에서는 절대 긴장을 안 하시거든요. 오늘 상당히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교수님이 나오셔서 되게 편하거든요. 저는 조금 이렇게 긴장도 되고, 그다음에 좀 이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 왜냐하면 제 기억에 금나나 교수님하고 이렇게 방송 촬영하는 게 처음이라, 저희들이 같이 방송 촬영한다면 뭔가 이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동국대학교나 우리 불교계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무한한 책임감 속에 조금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 불교학부 교수님답습니다. 사실 저희 동국대학교가 불교학교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과보다도 불교학과 또는 불교학부에서 근무하신다라는 게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가장 이제 규모가 큰 불교 대학이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고, 이 동국대학교는 저희 나라에서만 규모가 가장 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어도 단일 이 단과대학에 교수가 한 15명 정도가 있으며 전체 학생이 거의 한 600명 정도 됩니다. 학부, 대학원, 그다음에 특수대학원 합하면 요 정도 되는 규모로 불교학을 하고 있는 데는 전 세계에서 거의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이제 일본에도 있었고, 이제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있었지만, 그런 곳보다 저희 동국대학교가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 동국대학교는 이제 종합대학으로서 서울 한가운데 있으면서 다양한 학과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요런 환경에 있는 종합불교대학은 아마 전 세계에서 동국대학교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 불교대학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게 이제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함께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저희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은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 그러니까 인도 고전 언어를 가지고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했는데, 동국대학교 들어올 때 제 전공은 이제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 하면 주로 이제 인도에서 이제 발전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학부에서 가르치는 거는 초기 불교, 그다음에 부파 불교까지 이제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우리 동국대학교가 이제 종립대학이다 보니 불교대학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교과목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동남아시아 불교인데, 제가 이제 2004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 동국대학교에 동남아시아 불교에 대한 과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 불교고,
따라서 우리는 자리도 하고 이타도 하는 뛰어난 불교인 반면에 동남아시아 불교는 소승 불교다. 따라서 이 자리만 하는 뭔가 이렇게 우리보다는 낮은 불교다 하는 인식 속에서 거의 이제 깡그리 무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3달 정도 이 필드 워크를 이제 태국으로 가서 이제 이 방콕과 이제 아유타야, 수코타야 이런 곳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봤던 동남아시아 불교는 제 머릿속에 있는 스님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있는 불교가 아니라 마을과 함께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모든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구나 싶어서 이 동남아시아 불교 한 2억 이상의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국대학교가 이거는 깡그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이제 요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1학년들에게 교양 강의도 하고 근데 학부 내에서는 이제 영어 강의로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는 거는 오리엔탈리즘과 불교인데 보통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면 서구에서 동양의 문화나 사람들을 뭔가 자기들보다 열등하다고 보는 관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불교라는 게 학문으로 시작됐을 때가 식민지 시대 때 이제 유럽에서 시작되다 보니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오리엔탈리즘적인 관념이 있어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불교를 연구해서 진짜 불교를 보여줄 테니 당신들은 따라와라. 이게 이제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주로 이제 그 영국의 이제 불교학자들 아니면 유럽의 불교학자들이 하는 건데 따라서 이 학자들이 하는 일은 뭔가 불교의 장점이나 좋은 점을 찾아내기보다는 불교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파고들어서 밝혀내면 뭔가 이게 학문적으로 업적을 이룬 것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문의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불교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요런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식민지 시대 때 하던 그런 관점들이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구나. 진정으로 우리가 뭔가 학문과 불교가 하나가 되려면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불교의 장점을 찾아내고 불교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이 장점을 널리 알리고 네,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알리는 어떤 그런 식의 학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비판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았느냐 싶은 이런 반성 속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언어학 산스크리트어를 전공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언어학 전공과 불교를 가르치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하는데 네. 특히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를 하는데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뭐냐 하면 바로 언어인데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불교 경전은 주로 빨리어나 빨리어와 관련된 프라크리트어라고 하는 이제 초기 인도 시대의 방언들로 되어 있고 대승불교 경전들은 조금 후기에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의 성경과 같이 완벽하게 연구된 게 아니라 여전히 덜 연구된 채로 제대로 번역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요거를 번역해서 제대로 된 현대어로 이제 내놓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된 현대어로 이렇게 내놓으면 일반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런 언어적인 연구가 불교학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 이게 함께 가는 게 이제 불교다. 이렇게 불교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언어적인 능력이 불교 경전을 해석하고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어렵지만 산스크리트와 빨리어와 한문을 안 하면 전쟁터에 총을 놓고 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항순일 교수님 하면 사실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워낙 공대적인 마인드가 뛰어나신 분이세요. 뭐 컴퓨터며 프로그램이며 뭐 이런 거를 잘하셔서 왜 공대를 안 가시고 이쪽으로 전공을 하시게 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불교 대학에 들어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이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연합고사라고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지원할 때였는데 하고 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가라 이러는데 둘 중. 두 개가 뭡니까 하니까 불교학과를 갈래 인도철학과를 갈래 이미 정해놓고 근데 이제 그때 운 좋게 어머니와 지금은 이제 열반하신 광덕 스님을 이제 잠실 불광사에서 만났는데 광덕 스님께서도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한국 불교의 포교를 위해서 네가 앞으로 활동하고 싶으면 불교학과를 가고 전 세계를 상대하고 싶으면 인도철학과를 가라. 그래서 제가 두 말 안 하고 이제 인도철학과를 골라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온 거하고 내가 이거를 전공을 해서 끝까지 하겠다는 건 이제 전혀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법경 스님을 만났습니다. 이 법경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스님인데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과 프랑스의 가톨릭 교단이 서로 문화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스님이 프랑스로 가고 두 분의 신부님이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법경 스님께서 이제 경주 동국대에서 이제 강의하셨던 호진 스님과 함께 프랑스에 가셔서 한 10년, 15년 정도 있다가 마지막에는 파리 사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오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법경 스님께서 이제 저희 불교대학에 들어오셨는데 법경 스님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불교하면 뭔가 심오하고 깊으니까 책도 한문으로 가득하고 강의도 한문용어로 가득하니 뭔 말인가 한마디도 이제 알아듣기가 어려웠는데 법경 스님은 한문을 한문용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한글용어로 풀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여기 이제 제가 알아듣기 좋았고 그래서 이제 뭐 재미가 있어서 법경 스님께 이제 가서 이제 질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한테 하루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영어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일본어도 좀 하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는 그 부산 사람이라 태생적으로 잘한다 뭐 이래 이야기하니까 법경 스님께서 일본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불어도 좀 할 줄 아니까 부파 불교를 전공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부파 불교가 한국 불교나 대승 불교 연구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국에서 거의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니까 네가 한번 요거부터 한번 시작해서 연구를 하면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불교를 한번 전공을 해보자 뭐 이런 마음. 이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이 부파 불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파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부파라는 게 이 불교가 이 단일한 교단으로 계속해서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200년, 300년 이래 되니까 이 교단 내부에서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또 이제 이 갈라진 안에서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불교의 교리가 다른 사람들이 갈라지고 하면서 불교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총 18개 정도의 부파로 이제 분열되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부파불교를 하고 부파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부파불교의 가장 많은 그 연구 업적을 쌓은 분이 이제 앙드레 바하로라고 이제 프랑스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파불교 많이 하는 분들이 주로 일본 학자들이 많이 하고 그다음 독일에서도 좀 하고 이제 영어도 좀 하고 하니까 이 언어가 필요하다, 언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가 일단 2개는 3개는 하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불교하면 그 시초가 인도, 동남아시아, 아시아 국가에서 되게 많이 퍼져 있는 종교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많이 연구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학자가 이쪽 국가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프랑스 분이시라는 게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무래도 식민지 시대와 식민지 시대를 거쳐간 다음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유럽의 이제 불교의 전성기 때 아주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유럽에 뛰어난 분들이 이쪽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때의 불교 연구는 뭔가 이제 식민지 경영이나 왜냐하면 식민지의 문화, 식민지의 언어,
식민지의 종교를 잘 알아야 식민지를 잘 이렇게 자기들이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거지만 1960년대, 70년대에 불교에 뛰어든 학자들은 어떤 그런 편견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구의 어떤 기독교적인 환경이라든지 서구의 그 분위기에 한계를 느끼고 내가 뭔가 새로운 얼터너티브를 찾아보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분들의 연구가 우리 동양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이런 이 결과를 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김동화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이제 한문을 중심으로 부파불교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부파불교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한문 용어들을 그대로 다 쓰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앙드레 바로나 아니면 에티엔느 라모시나 루이드라 발레푸센 같은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 복잡한 용어들, 한문 용어들을 전부 다 현대어로 풀어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문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번역하기는 쉬운데 알아듣기는 힘듭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이걸 풀어내려면 풀어내기는 어렵지만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떤 그런 차이를 느끼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뭔가 이렇게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저는 이제 한문 용어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풀어내야 된다.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왜 작가님께서 대본에 우리 항순일 교수님을 소개할 때 현대 언어로 풀어내는 마음의 번역가.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단어를 보면서 되게 생소하다고 느꼈는데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해버리면 사람들이 오히려 너 때문에 오리지널한 의미가 가려진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뭐든지 항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항순일 교수님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 유학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석사를 마치고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이제 한국 불교계라 해야 되나 1990년대인데 뭔가 저희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상은 뭔가 하면 오리지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알아보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빨리 경전협회라고 이제 영국에서 1880년대부터 이제 동남아시아와 스리랑카의 불교 경전을 다 모아가지고 수집해서 요거를 책으로 출판하고 영어로 번역한 유명한 빨리 경전 협회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불교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소위 경전의 핵심이 바로 이 빨리 경전이고 빨리 경전 협회에서 나온 경전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교 교단에서 가장 중요시하지만 그 경전은 누가 컴파일 해주는가 하면 영국에서 해준 그죠? 뭐 이건데 그 당시 이제 알아보니까 이 빨리 경전협회 회장님이 리차드 곰브리지 교수님이라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그 저보고 한번 편지를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법경스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못하는 영어로 주줄 써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 일주일 있다 답장이 왔습니다. 뭐 똑똑한 학생은 한 3년 반에서 4년이면 박사학위를 하고 그 동국대학교에서 산스크리트와 부파불교를 했으면 여기 와서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제가 답장을 받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그래서 몇 년 만에 졸업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졸업은 이제 6년 반 만에 했습니다. 똑똑하시지가 않으셨나요? 똑똑한 학생은 3년 반에서 4년 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도 우리 지도 교수님께 되게 감사한 게 제가 되게 바빴습니다. 이 옥스퍼드에서 항상 이제 좀 공사다망하니까 공부만 했던 건 아니고 뭐 이제 불교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한인 학생회도 좀 이렇게 제대로 만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좀 바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전공은 일단 텍스트를 번역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텍스트 번역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를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제 다 참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지도 교수님은 이미 더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솔직하게 한 6, 7년 걸릴 거야 이러면 교수님이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똑똑한 학생은 4년이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고 딱 오시게 한 다음에 그래 너는 내 덫에 걸렸어 이렇게 작업을 시키신 게 아니실까요? 참고로 제 앞에 이제 그 박사학위 하신 리산 스님은 5년 정도, 리산 스님도 6년 걸렸습니다. 그 제 뒤에 이제 박사하신 정덕 스님이 5년 걸렸습니다. 근데 흔히 불교하면 경전 얘기도 나오고 참 진중하고 무거운 어떤 학문 아니면 종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극락도 락이다. 오빠 몇 살? 간세음 보살 이런 어떻게 보면 불교 유행어를 말씀드렸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되게 제법 의미도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통할 수 있는 코드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불교를 너무 가볍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되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그 태국 같은 경우에 부처님의 모습을 이제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식당이나 술집에 이렇게 전시하는 거를 금지하는 그런 법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그때 한때 유명했었던 그 유진 스님이라고 그분이 싱가포르에 가고 싶었지만 싱가포르에서 입국을 거부했었고요. 태국에서는 동일하게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이제 음숙주의적인 종교의 음숙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건데, 문제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우리 그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보니 어떤 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제일 첫 번째로 줄어드는 게 이제 스님들의 인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이제 한 4명에서 5명 정도의 애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한 2명이 출가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1명 아니면 2명이니 1명 아니면 2명인 애 중에서 출가한다? 이건 이제 이제 패밀리 리니지가 이제 끊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출가라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이 출가하는 요게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격받았는데 대만에 가면 우리 불광산사라고 있습니다. 불광산사에 까오슝에 있는 불광산사에 가면 거기 불화원이라고 이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지금 이제 광원 그다음에 선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깜짝 놀란 거는 이 있는 분들이랑 제가 좀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말레이시아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의 자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불광산사의 그 비구니 스님한테 대만 사람들은 없나 보죠? 이랬더니 올해 대만 사람은 한 명도 출가 안 했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합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도 템플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대처 불교니까 결혼을 해서 이 그 자식들이 주로 이제 이 사찰을 이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자식들 낳는 숫자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사찰을 물려받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동남아시아는 다르지 않나라고 해도 태국의 스님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요즘은 옛날 같이 한다. 풀타임으로 출가하는 사람은 거의 한 3분의 1로 줄었고 파타임으로 출가하는 사람으로 절을 메꾸고 있다 보니 교육이나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불교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불교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문화와 그런 불교가 따로인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과거로부터나 현재나 대중문화와 불교가 따로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불교가 완벽하게 대중문화가 분리된다면 더 이상 이제 종교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 불교계에 있는 통념 중에는 불교란 뭔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한계를 느끼고 사회에서 떠나가는 종교가 불교다. 보통 우리가 출세관을 지향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정말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보고 일본이나 대만에서 봤을 때 불교는 더 이상 출세관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 사회로 들어가서
사회와 하나가 되고 사회의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교로 현재 전 세계에서 불교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불교가 변한데 그건 불교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 우리만 계속해서 어떤 이 고답적이고 이 뭔가 이 그 출세관적인 그런 이 과거의 불교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이런 이 대중적으로 불교가 나간다는 것, 특히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불교가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아마 이거 너무 대중적인 거 아니냐라는 스님들도 마음 한켠에는 그렇다고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는데 아마 그런 생각 아마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 불교가 일상 속의 불교가 되어가는 것이 전 어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 극락도 락이다 하는 이런 유행어가 그냥 의미 없이 유행하진 않잖아요. 뭔가 시대상을 풍자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시대의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 보통 극락하면 수카바띠 이러는데 수카바띠 아니면 뭐 수와르가 뭐 이런 수와르가라 하면 이제 천상 세계라는 뜻이고 수카바띠 하면 기쁨으로 가득 찬 공간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용어를 구마르지바 스님이 극락 기쁨이 끝도 없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아주 이제 멋있게 번역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락앤롤 공공연한 데 가면 음악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이 엄청난 이 그 율동 속에서 우리가 음악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극락도 락이다. 뭐 용어적으로도 뭐 틀린 게 없으면서 뭔가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문화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제 접점이 거기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그런 코드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 너무 대중적이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이 술술 나오시고 있는데요. 우리 항순일 교수님이 불교학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걸어다니는 챗 GPT라고 우리 작가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이제 저기 챗 GPT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요즘 제가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좀 이렇게 제가 다뤄보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파이라고 있습니다. PHI 파이4가 있는데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산스크리트나 빨리 번역해 보면 물론 이제 이 LLM의 한계 때문에 에러는 많이 있지만 그 스피드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GPT다 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도저히 저랑은 맞지 않는 호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걸어다니는 챗 GPT는 아니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쯤으로 우리가 타협을 하고 오늘 불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절에 가보면 참 젊은 세대들도 많이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막 사진도 찍고 명상 체험도 하고 템플 스테이도 하고 또 심지어는 혹시 나는 솔로라는 예능 프로 아시나요? 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거를 패러디해서 나는 절로라고 하는 커플 매칭 프로그램도 참 인기라고 해요. 이런 현상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젊은 세대들의 하나의 문화 코드가 돼가지고 젊은 세대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활동에 불교의 뭐 사찰이라든지 템플 스테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게 그 안에 함께 한다는 거는 아주 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우리가 요거를 너무 이렇게 색안경으로 끼고 불교가 너무 엉뚱한 게 이용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을 불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제 한국의 이제 전체 비율에서 불자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5년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불자들의 비율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 나이 연령별로도 합니다. 그죠? 우리 불교는 주로 보면 연령으로 봤을 때 젊은 세대보다는 이제 이 나이 많은 세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서울, 경기 쪽은 불자가 아주 작은 반면에 부산, 경남, 경북은 불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저희들이 보통 불교가 그래도 전체의 한 10%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지역 비례를 빼고
나이 비례를 빼고 나면 제 생각에 5%, 4%, 3% 정도 되지 않을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엄청나게 작은 숫자다. 내가 젊은 사람들 중에 나는 불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4%, 5%라는 게 전체 종교인의 4%, 5%인가요? 아니면 전체 무교도 포함한 전체 국민의 4%, 전체 5%? 국민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교는 무교입니다. 무교가 거의 한 40% 이상 되니까 가장 좋아하는 종교는 무교. 40에서 60%까지 이제 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체 학생 중에서 나는 불자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은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그 중에 이제 동아리, 불교 동아리를 활성화해가지고 젊은 불자들을 많이 만들자라고 하고 저희들이 수계법회를 할 때마다 유명한 이제 그룹들이나 뭐 이런 분들, 음악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코드를 전달하는 이유도 이게 하면 어떨까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같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제 이런 현상들 저는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권장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어릴 적만 생각하더라도 불교하면 이미지가 참 올드했어요. 이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산중에 있는 앙자로 가셔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떠올랐잖아요. 그에 반해 이 불교가 요즘에는 상당히 힙해졌거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래도 비록 수가 적다고 지금 걱정하시기는 하지만 힙한 이미지로 젊은이들에게 매료시키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불자는 작지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중에 가장 이미지가 좋은 종교가 뭐냐 하면 다들 불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오스트리아나 유럽에서도 조사해 보면 불교의 이미지가 가장 좋고 미국에서도 불교의 이미지가 가장 좋은데 이렇게 불교가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서구에서 좋아진 이미지가 우리나라로 역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1990년대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갔는데 외국으로 나가서 보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 하면 불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명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명상을 한번 해봤더니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다.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떤 그 사람들의 아주 진지하게 그런 의문이나 물음들을 접하면서 불교라는 게 뭔가 고리타분하고 고답적이고 산속에 있는 절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외국에 나가 보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고답적이고 오래된 것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외국에 아주 그 엘리트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불교라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게 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불교학에 제일 유행했는 게 이제 명상, 선명상에 대한 연구였는데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선하면 거의 안 하다가 외국에서 그래 관심을 가지니까 역으로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그런 속에서 불교가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던 어떤 생태적인 논리, 뭔가 자연 환경과 우리가 함께 가야지, 우리가 자연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생태적인 논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그 명상이라든지 어떤 힐링이라든지 이런 게 보편화되고 하면서 뭔가 불교라고 하면 내가 현실 생활을 살아가는데 뭔가 힘들고 뭔가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앉아서 1시간만 호흡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불교라는 게 내가 봤던 그런 고답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구나.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직도 이제 문제가 되고 다양한 이 젊은 세대들이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런
그것에서 오는 뭐 억압감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불교의 어떤 이런 방식들이 적극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속에서 불교가 힙하고 불교가 뭔가 도움이 되고 불교가 뭔가 세련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즉 해외에서 소비되는 불교 이미지가 참 힐링이라는 단어와 참 가깝게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젊은 세대들이 요즘 불교에 열광하는 이유가 단순한 힐링 트렌드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어떤 욕구라든가 필요성과 맞닿아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일까요?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이제 힐링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불교에 열광한다. 요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옛날 이야기하면 또 라떼 같은 소리 한다라고 하겠지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강의할 때 이 학생들하고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옛날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이 묵묵히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어렵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도 안 듣고 이제 느낌으로 바로 딱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즘 세대들은 이제 컴퓨터를 만지다 보니 클릭을 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결과가 바로 적시적인 그렇죠. 결과가 나야지. 적시적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는 건 뭔가 이제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적시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세대라고 보는데, 따라서 이런 이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의 그럼 어떤 부분이 이분들에게 이 어필을 하기에 요즘 우리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불교가 인기가 있는가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의 어떤 이 현실의 문제를 한 발 물러나서 살펴볼 수 있는 불교의 태도, 그 다음에 현실에서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를 한 30분 정도 혼자 앉아 있으면서 명상을 하면서 요거를 떨쳐낼 수 있는 불교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적시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어떤 이런 열광이고, 따라서 이거는 단순히 힐링이다, 뭐 외국의 트렌드다,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불교를 연구하시는 불교 학자로서 이 불교가 퍼져나가는 방향이 뭐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양에서 힙해져서 한국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더 붐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약간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거나 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래도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학생들이 신토불이다. 우리께 더 좋은 건데 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불교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불교라는 종교는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불교가 그 어떤 곳에서 지배적인 종교가 되기는 동남아시아를 제외하면 지배적인 종교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라고 하면 아시아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불교 인구 중에 한 98% 정도가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종교고, 아시아가 불교가 발전하는데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겠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그 2%가 서구에서 하는 활동들이 역으로 우리에게 아주 큰 어떤 이런 파장들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굳이 우리가 이거를 뭐 이런 자존심이나 뭐 이런 거로 보기보다는 뭔가 우리의 현대적인 삶의 새로운 트렌드가 서구적인 방향의 삶의 트렌드를 주로 이제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다 보니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훨씬 더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야기고, 요즘은 우리 한국이 아니면 우리 그 일본이 아니면 중국이 사실상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 K 컬처라든지 뭐 K 부디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때 외국 사람들이 따라오면 이 사람들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느냐,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고, 이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보다는 서로 도와주고 장점은 취할 수 있는 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자비로우십니다. 이 불교와 명상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명상은 우리 불교의 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괴로움을 떨쳐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한국 불교가 아무리 뭐 힘들다 어렵다 해도 중단 없이 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양에서 이야기할 때 한국 불교는 중세 불교 전통을 중단 없이 이어온 유일한 불교다. 근데 첫 번째가 불교를 좀 쉽게 만들어야 된다. 불교하면 새롭다. 불교하면 뭔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힙하고 불교를 통해서 전 세계와 교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